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인플레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인플레가 웬 뚱땅지 같은 인플레냐? 요즘 보면 사실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러시아의 휘발유 값이 오른 것도 있고, 러시아의 휘발유를 서양 사람들, 미국에서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밀이 상당히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빵을 만드는 재료로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수출을 하기 힘드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연준이 달러를 거의 무한정으로 찍어내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고금리로 이제 그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 원화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도 있죠. 사실은 지금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는 나쁜데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든 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여지껏 미국보다 금리가 낮았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3.5%까지 올렸지만 미국은 5.25에서 5.5%까지. 미국은 이제 기준금리를 레인지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뭐 5.5, 2.5, 5.25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5.25에서 5.5까지 바텀에서 업을 그렇게 두고 있는데, 우리는 3.5%까지 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예요. 그러면 왜 낮은 금리를 두냐?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에도 한번 제 개인 블로그에 이런 걸 올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렸었잖아요.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1.75에서 금리를 내릴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내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금리를 그렇게 내리는 건 경제가 나쁘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경제가 나쁜 거는 체질이 약하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체질이 약한데 경제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낮추는 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체질이 약하고 몸이 약한데 거기에 뭐 스테로이드를 갖다 넣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거죠. 몸이 약하면 운동을 하고 밥 잘 먹고 몸을 이렇게 단련하고 해서 체력을 좋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뭔가 그 마약 같은 거를 집어넣는 그런 느낌이 저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웃기는 게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그런 비슷한 행태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일본을 보시면 지금 국가부채가 260%예요.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높은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왜 안 터지냐? 뭐 준기축통화국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뭐 국채를 일본 국민이 거의 다 소유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외국에 투자한 자산이 거의 상당히 너무 많기 때문에 지불 불능에 빠질 일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또 미국 달러와 그 통화 수합을 맺었죠. 제가 알기로는 무제한으로 맺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실은 일본은 그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는 국가 부채를 260%를 갖고 있으면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반대로 뭐냐면, 금리를 한 1%만 올려도 국채 이자를 거의 갚기 위해서 현재의 세금을 거의 3분의 1 정도를 본인들의 국채 이자를 갚기 위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도 조만간 그런 상태로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은 금리를 미국도 낮춰야 되겠죠. 아직은 아니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원래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를 0.5%까지 내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패이기도 하고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몸에 종기가 났다고 할게요. 그러면 사실 그런 칼로 째고 종기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가 안 오는데, 문제는 칼로 째고 그 종기를 빼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픈 거죠. 그런데
어떤 정부도 고통스럽고 아픈 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비난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예전에 어떤 책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은 멍청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왜냐면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투표를 할 때 보셨죠? 25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표를 달라. 매표 행위랑 똑같아요. 표를 팔아먹는 거죠. 그런데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모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솔직히 저는 세상에 깔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사람들은 관심들 없겠지만요. 그러고서는 또 돈을 안 주면 비난을 해요. 왜 국민한테 그런 걸 안 주냐. 사실은 창피한 행위인데 창피한 줄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한 얘기하고 또 저녁에 한 얘기하고 틀리니까. 그 지금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어째 보면 일본에 가는 길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기준금리를 6%까지 올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산시장의 붕괴를 어느 정도 이끌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망가질 것이 망가지고 터질 것이 터지고 무너질 것이 무너져야 그 와중에 살아남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벌판에서 커다란 소나무만 자라는 해변에 해송밭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소나무 밑에 풀이 자라질 못해요. 왜냐하면 소나무가 햇빛을 다 가려서 그 밑은 그냥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불이 나면 소나무가 다 타고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닥에 풀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저희도 똑같은데 과다한 부채를 지고 과다한 자산 시장의 버블을 일으켰으면 그것을 스스로 터지도록 금리를 올려서 6%까지 올려서 장기간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업은 망하고 어떤 회사는 망하겠지만 그 와중에 또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기업도 살고 어떤 자영업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죽는 사람과 산 사람이 나뉘는 것은 평소에 자기 관리를 한 기업과 개인과 자영업은 살아남고 관리를 못하고 무분별하게 투자하고 뭐 대출받고 이랬던 개인과 사업과 그 자영업 무너지겠죠. 근데 그 무너진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토양이 됩니다. 물론 그 망한 사람들은 안 되겠지만 그게 사실은 원래 이치인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이전 정부도 그렇고 전혀 그런 거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항상 좋은 소리만 하고 뭔가 세상에 바른 길만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항상 우리는 고된 일도 하고 더러운 일도 하고 힘든 일도 해야 그 다음에 그러한 더러운 3D 일을 끝내고 나야 좋은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게 기본 원칙인데 전혀 그런 행위를 안 하고 자기네들은 항상 옳은 척만 하고 옳은 행위를 하는 척만 하는 약간 내가 볼 땐 거의 다 사기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몸의 암세포 같은 위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암세포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메커니즘에 들어가면서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리를 6%까지 올렸어야 했고요. 사실은 지금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6%까지 올려야 무너질 것이 무너지고 터질 게 터지고 쓰러질 게 쓰러지는데 그걸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막 대출받고 예토선미 날 죽으라는 거냐? 맞아요. 죽어야 정상입니다. 왜냐? 관리를 못했거든요. 자기 스스로 관리를 못한 기업과 개인과 사회는 무너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살리기 위해 돈을 찍는다? 미국도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행위를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암세포하고 똑같다고. 결국엔 자기만 안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나중엔 극한까지 몰고 가서 같이 망하게 돼요. 지금의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장기간 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보면 점점 망가지는 국가가 돼갑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칼로 째고 고통받으면 기간은 짧지만 죽을 것이 다 죽어야 새로 시작되는데
지금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라고 사실 예측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가면 점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의 부채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게 기간이 짧게 걸릴지 길게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올라가서 일본은 그나마 260%까지 견뎠는데 우리는 100%가 견딜 수 있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100%못 견딜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상태가 좋으면 남유럽 재정위기 같은 그런 재정위기가 오면 그나마 상태가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본처럼 장기간 국가가 조금씩 가라앉는, 무너지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계속 올리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부동산이 여기까지 온 거는 국가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때문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무너질만 하면 세금 내서 받쳐주고, 안 올라가면 금리 낮추고 빚내서 집 사라고 펌프질하고. 그것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 물론 소수는 행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많이 샀던 사람들. 그런데 국가는 사실은 병이 들어요, 점점.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삼성전자는 예전의 삼성전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나요? 이건희 회장 있을 때하고 전혀 다르다는 느낌을 아마 저는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다행인데, 현대자동차 한 기업으로 뭘 하죠? 도요타 하나로 뭘 할 수 없는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사실 걱정은 되는데, 부동산 펌프질에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은 환경을 만들어 놨고, 또 하나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구조조정을 하면 싫은 소리 들으니까 안 할래 하는 것과, 내가 아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 무너지면 안 돼 하는 사람들과, 또 내 부동산이 오르물나야지 내리면 안 돼 하는 사람들 사이에 껴서 정부는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은 조금씩 무너져가는 그런 국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손을 띄고 미국으로 도망가겠죠. 예전에도 느꼈지만 항상 마지막 순간에 국가를 지키는 건, 선산의 모든 잘생긴 소나무는 나라의 기둥으로 다 베어가고 선산을 지키는 소나무는 제일 못생긴, 남들이 다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따지보면 우리나라 지도자들에 대한 자질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자질이 없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만한 지도자가 별로 없었다 하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감사합니다.